드디어 소프트웨어 아키텍처입니다. 네, 소프트웨어 아키텍처는 소프트웨어의 기능 요건을 받아서 소프트웨어를 이제 설계할 때 구성 요소들을 어떻게 배치할 거냐에 대한 문제예요. 근데 이것도 대부분 많이 해보다 보니 정리가 됐어요. 데이터 플로우, 데이터 센터를 버추얼 머신, 코레디터 뭐 이런 스타일들이 있다고 합니다. 뭐 이게 프레임워크 스타일, 레이어드 스타일, 쉐어드 데이터, 파이프라인. 쉐어드 데이터는 뭐 성형, 별처럼 그려서 이렇게 그리고 별처럼 할 수도 있어요. 이 프레임워크 스타일은 틀을 만들어 놓고 얘가 이렇게 필요한 것들을 결합하는데, 레이어드는 층층 OS, 밀당, 여기다가 상용 패키지, 여기다가 애플리케이션. 레이어드 스타일이 이것저것 우리 업무 시스템은 분열돼 많죠. 네, 파이프라인은 실제로 입력과 출력을 계속 연결해서 순차적으로 이어받아야 되는 그런 구조예요. 이럴 때는 이제 파이프앤 필터라고 해요. 그래서 아키텍처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어려운 거 하지 말고 이 그림으로 생각해보세요. 그래서 예시로 그림을 이렇게 그리고 이것들을 설명하는 게 좋은 전략이 있습니다. 아키텍처 설계 프로세스는 참조로 보시라고 넣어드렸고요. 아키텍처 산출물이 어떻게 생겼는지 못 보신 분들이 많아서 여기다 넣어놨어요. 기능 구조도, 인터페이스 구조도, 애플리케이션 프레임워크, 뭐 기능 뷰, 프로세스 뷰, 코드 뷰, 분리 뷰, 나중에 혹시 관심 있으시면 한번 얘기 들으면서 뭔가 얘기 한번 보시면 돼요. 근데 관심 없으면 그냥 찾기고 앞에 거 요거 위주로 보시면 돼요.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평가 방법 안에서는 아키텍처 요건을 받아서 어떻게 제대로 된 아키텍처를 평가하고 선정할 것. 주로 시험 문제 아탐과 시병을 이야기합니다. 아탐은 뭐가 있고, 아키텍처 트레이드 오프 어널리시스 메소드. 아키텍처에서 뭐가 필요하다? 트레이드 오프는 뭐예요? 하나 주고 하나 받고. 그러니까 둘 다 완벽하게 못하는 경우에는 서로 상호 보완해야 되니까 하나씩 양보하는 체계가 될 수밖에 없어요. 자, 대표적인 품질 속성 중에 그게 있습니다. 완벽한 보완. 그 다음에 최상의 사용자 편의성. 두 개를 동시에 충족할 수 있어야 돼요. 없습니다. 완벽한 보안은 아무 보안이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시스템을 막아버리고 완벽한 보안. 근데 사용자 편의성은 뭐예요? 아무런 통제도 받지 않고 무조건 접근 가능해야 돼요. 이 두 개는 상충되는 용산이에요. 근데 실제로 시스템의 용상은 그런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절충점을 찾는다라는 것은 좀 보안의 강도가 어느 수준에서 나머지는 포기. 근데 편의성은 어느 수준에서 그 이상 편한 건 포기. 약간의 귀찮은 걸 감수. 이거를 찾아내는 거죠. 그리고 인간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수준 이상으로 그 품질 특성에 대한 것들을 구현을 하거나 또는 품질을 갖추면은 급격하게 그 부분에 대한 만족이 안 되는 이런 민감 포인트를 그럼 잘 알아야 그 이상으로 구현을 해야겠죠.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아키텍처를 평가하는 아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탐은 이런 거예요라고 아탐 내용 설명을 해주고 아키텍처 팀들이 그다음에 비즈니스 드라이버라고 해서 이 비즈니스 가장 중요한 거 이런 거야. 당연히 현업에서 어서 설명해야겠죠. 그다음에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우리는 아키텍처를 이런 식으로 하려고 해. 이거 이제 아키텍처 팀의 책임자가 말을 하겠죠. 그다음에 아키텍처 접근 방법을 식별한다. 컨셉트 아키텍처. 품질 속성인 유틸리티 예시가 있어요. 그런 거를 만들고 다시 또 접근 방법을 분석하고 그다음에 시나리오 도출 및 우선순위 내리기. 그래서 아키텍처 대안은 여러 개가 많을 수 있는 뜻이에요. 그 대안 중에 가장 좋은 것을 투표해가지고 선정하는 것들이 이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분석, 식별 분석 이런 과정들을 반복을 계속하고 최종 결과를 봅니다. 그래서 아탐은 이게 품질 속성 유틸리티입니다. 자, 이 품질 속성, 이 아키텍처가 유용하다라고 하는 것은 성능이 만족하든지 변경 용이성이 뛰어나든지 가용성이 보존되든지 또는 보안이 충족되든지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거 중에서 내게 보면은 이 시스템의 성능에 미치는 중요도 왼쪽이 오른쪽이 구현 난이도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이, 미들, 로우 이렇게 다 매겨보고 이 만족하게 시나리오들이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런 특성들을 이렇게 다 씹어서 그래서 이런 특이를 놓고서 이게 맞아요 라고 서로 이렇게 표현. 그럼 뭐예요?
중요도가 낮고 예상 난이도가 높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은 하지 말자. 아키텍처에 반영하지 말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그런 사례들이고요. 시나리오 사례, 이랑 시나리오 브레인스토밍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런 표들을 만들어서 시나리오에 대한 속성이라든지 환경, 그다음에 민감점, 절충점, 위험요소. 앞에서 민감점, 절충점 이런 것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위험요소, 비험요소 이런 거를 감안해서 그렇죠. 네, 이런 것들을 이렇게 표로 아키텍처 이 시나리오 요구사항에 대한 시나리오죠. 그거를 만들어서 이걸 가지고 계속 검토를 하고 표현을 하고 반복하고 그다음에 최종 결과 선택한 거를 결과로 보고 뭐 이런 거를 통해서 아키텍처를 결정. 네,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다큐멘트 이게 바로 저희가 IEEE 147하나 네,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표준이라고 그러죠. 네, ISO 42010 거기서 보았던 시스템은 반드시 아키텍처를 갖고 있다. 아키텍처는 아키텍처 디스크립션이 있다. 아키텍처 문서가 있다고 그랬죠. 그게 바로 이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다큐멘트 문서예요. 이거를 이렇게 목차까지 다 갖다 놓은 이유는 시험 문제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다큐멘트를 설명한 시험 문제가 나왔어요. 기술 시험. 그래서 갖다 놓은 거예요. 근데 사실은 여기 보면 여기 들어갈 컨텐츠가 시스템의 목적과 환경과 이해관계자 관점 이렇게 돼 있죠. 우리 이 그림에서 지금 봤던 것들이죠. 그러니까 앞단에 먼저 이 문서에 야 우리는 이걸 기준으로 해서 이 문서를 서술할 거야 이렇게 쓴 거야. 그리고 나서 다시 아키텍처 개요 이런 데 들어가면 이제 비즈니스에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고 그거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우리 유스 케이스 로지컬 뷰 포인트 뭐 이런 거 앞에서 우리 했던 기억나죠. 뷰 포인트는 사용자 이해관계자 관점, 뷰는 뭐예요? 네, 엔지니어 관점. 자, 이런 관점으로 이거를 우리가 표현할 때 이렇게 설계를 했어 라고 하는 것들을 여기다가 전부 다 목차를 잡아서 집어넣는 문서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사드라고 하면서 하고 네, 시밤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퍼스트 베니핏 어나리시스 메소드요. 네. 이거는 앞에 아탐을 하다 보니까 아탐의 문제점이 뭐냐면 네, 사실 아키텍처를 구현할 때 가장 좋은 아키텍처로 구현을 하면 초과하고 그리고 절충할 때도 상위 수준에서 집중하면 좋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나중에 구현할 때 돈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그거를 운영하기 위해서 원래는 시스템, 서버나 메모리나 이런 자원들 또 용량이 많이 필요할 수 있어요. 그럼 당연히 잘 들어가겠지. 근데 그렇게 하면 너무나 비싼 고비용의 아키텍처가 나오기 때문에, 선정되기 때문에 거기다 한 가지를 더 평가할 수도 있죠. 그것을 비용 대비 편익을. 이게 바로 이제 C밤의 사상입니다. 네, 그러면 이게 시밤의 절차는 뻔하죠. 아탐을 진행하다가 거기에다가 밸류 포 코스트, 비용 대비 가치라고 하는 것을 선택하는 단계를 그냥 넣어버리면 돼요. 물론 뭐 그렇게 해도 되고요. 좀 더 자세히 사실 앞 단계에서 그거를 고려하는 게 있긴 있어요. 근데 이렇게까지 쓰기에는 여러분들이 어려움이 마지막에 비용 대비 편익 분석을 하자. 그렇게 해서 최적의 아키텍처를 선정하자.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이제 UML과 디자인 패턴만 남았는데요. 이 유니파이드 모델링 랭귀지라고 하는 게 있어요. 뭐냐? 사실은 UML이라고 하는 것들을 표를 여러분들이 쓰거든요. 이거를 보시면 뭔가 금방 이제 보시는 분들 알 수 있어요. 유스 케이스 다이어그램, 클래스 다이어그램, 네. 그다음에 시퀀스 다이어그램 이 세 가지를 주로 프로젝트에서 많이 씁니다. 그래서 다른 것들은 잘 안 써도 이것들은 꼭 산출물로 작성해요. 네.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필요에 따라서 작성합니다. 네, 그런 것들을 지금 설계문서로 이런 걸 작성한 게 바로 다 이 UML을 가져다가 설계 활용할 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UML이고요. 뭐, 좀 더 이제 디테일하게는 사물, 구조, 행동, 집합, 이런 사물이라고 하는 대상에 대한 사물의 현실 세계죠. 비즈니스 세계. 그리고 그들 사물 간의 관계, 우전이냐, 연관이냐, 일반화, 시차, 뭐 이런 관계성 적용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런 기반 하에서 기능 요구 사항들을 이제 표현하는 방법에 유스 케이스 다이어그램, 또는 클래스, 또는 순차 다이어그램, 시퀀스 다이어그램,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소프트웨어 설계를 할 수 있다. 넘어가고, 이렇게 넘어가고,
예, 그래서 UML 다이어그램 분류 13개의 UML 다이어그램가 있다. 그다음 이런 얘기고요. UML 메타모델 사기추진 구조라는 게 있어요. 이게 또 학교 시험 문제 나왔어요. 기사 시험 문제.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간호사 시험 문제도 올바르게 뭐 UML 사기층 요소들을 나열하면서 뭐 이렇게 시험 문제 나왔어요. 근데 이제 보시면 우리가 쓰고 있는 UML 툴은 여기 M2 계층입니다. 그래서 이 UML 툴을 이용해서 저희가 설계를 합니다. 여기 비디오에 대한 예를 들어서 클래스를 그렸다. 그러면 이거는 UML을 사용해서 실제 만든 유저 모델이 나온 거죠. 구체적으로 지금 업무에 적용한 예, 모델링한 결과가 나온 거예요. 자, 얘를 그래가지고 실제로 구현을 했어요. 그래서 얘가 메모리상에 디플로이 됐을 때 메모리상에 떴어요. 그럼 뭐예요? 실행되고 있는 거죠. 이 실행되는 거를 런타임 인스턴스라고 합니다. 이게 바로 실행되는 레벨이 M0예요. 그 다음에 M1은 실행되기 전에 뭐라고요? 예, 실제로 설계된 클래스. 그 다음에 M2는 뭐냐? 이런 설계를 만들기 위한 UML 툴 자체. 그러면 UML 툴도 UML 툴을 만들기 위해서는 UML 툴들이 이런 기능을 할 거야라고 하는 또 기능을 다시 매핑하는 메타 모델이 또 필요해요. 그래서 UML 도구를 만들기 위한 메타 도구 셋이 또 필요합니다. 그거를 우리가 메타 오브젝트 퍼시티라고 얘기해요. 그게 M3. 그래서 실행되는 모듈, 설계된 그리고 클래스, 그다음에 이런 설계를 하기 위한 UML 도구. 이 UML 도구 자체를 정의해서 UML을 만들게 한 메타 오브젝트 퍼시티비. 이게 이제 UML 계층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설명해가지고 제대로 연결된 데서 해주시고 이렇게 하면은 이해만 하면 별로 안 했거든요. 당연히 이렇게밖에 안 되겠죠. 자, 툴을 만들려고 하면 툴 만들기 전에 뭘부터 만들어요? 부품을 조립해서 작동하는 UML 도구. 이 UML 도구를 써서 UML로 하고자 하는 걸 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소프트웨어 설계를 합니다. 이 설계한 것이 구현이 돼서 어떻게 된다? 메모리상에서 번호 돌아간다. 지금 요걸 지금 표현한 거죠. 네. 그렇게 안 하면 사기친 게 대단한 것 같은데 들어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죠. 네, 그래서 유스 케이스 다이어그램은 넥타하고 시스템의 상호작용을 표현하는 거고요. 그래서 업무 프로세스들을 사용자가 어떻게 하는지 이것을 시퀀스 다이어그램은 이 상호작용이 시간 흐름에 따라서 달라지는 시퀀스. 클래스는 객체 자체를 이름과 그다음 속성과 메소드를 정의한 나머지는 한 번씩 읽어보세요. 액티비티 다이어그램 이름 보면 대충 뭔지 아시죠? 오브젝트 다이어그램, 패키지 다이어그램, 디플로이먼트 다이어그램. 뒤로 갈수록 좀 더 물리적인 구현 쪽으로 많이 가죠. 컴포넌트 다이어그램. 컴포넌트 인터페이스를 정리하고 그 안에다가 이렇게 실제 클래스들을 집어넣는 거죠. 한 개일 수도 있고 두 개일 수도 있고 비슷할 수도 있어요. 이런 거를 우리가 컴포넌트라고 부르죠. 스테이트 머신 다이어그램, 퀄리티션 다이어그램, 컴포지트 스트럭처 다이어그램. 폴더 안에 폴더, 폴더 안에 폴더, 폴더 안에 폴더, 그리고 파일. 이런 구조를 만들려고 할 때는 이런 컴포지트 스트럭처라고 그걸 얘기해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있어야 돼라. 인터랙션 오브 뷰, 타이밍 다이어그램, 포커스 오브. 그래서 결국 뉴스케이스 뷰를 중심으로 나머지 뷰들이 이렇게 배치가 되는 이걸 이제 포커스 원뷰라고 이야기하고요. 설계 뷰, 프로세스 뷰, 구성 뷰, 배치 뷰 이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내용들은 좀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 이게 어디에 들었냐면 아까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다큐먼트에 보면 첫 번째 아키텍처 기호에는 아이트리플 리서치라는 글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키텍처 기호에서는 이 아키텍처가 충족하려고 하는 비즈니스에 대한 설명. 그리고 세 번째는 그 비즈니스에서 요구하는 아키텍처 기능들, 속성이죠. 이것들을 상세화해 놓은 예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여기까지 받으셔야 만약에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다큐먼트를 설명하라. 그러면 요 해당되는 뷰 목록에 가서 이 내용들이 무엇이다라고 쓸 수 있을 거잖아요.
네, 그것 때문에 이제 봐주시라고 합니다. 네, 그렇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네, 주제는 부탁입니다. 시간이 좀 오버했는데 여기까지만 하고, 네, 자, 프로그래머들이 유용하다고 생각되는 객체들과의 일반적인 성형 적용 것들을 모았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들어보면 쉬운 건데, 설계를 하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자주 쓰이는데 그런 특성을 가진 애들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누가? 갱 오브 포라고 하는 4명의 박사들이 모여가지고, 소프트 공학 관련된 박사들이죠. 이들이 모아서 그걸 23개를 정의를 했어요. 네, 왜 정의를 했느냐? 이거를 정의를 해서 이걸 보고 그런 요구사항들이 나왔을 때 소스 코드 샘플까지 다 줘요. 네, 그걸 활용을 해서 재빠르게 개발을 해라, 설계를 해라. 네, 이제 디자인 패턴이니까 설계 패턴이잖아요. 그래서 설계를 할 때 이거를 활용을 해서 빠르게 설계를 해라. 품질 높은 설계를 해라. 이런 의도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게임 오브 포, 그래서 주로 유명하신 분이 바로 이 에릭 감마 박사예요. 나머지는 등이라고 하시면 되고, 감마 박사의 이름으로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패턴들이 23개를 찾아서 이제 정의돼서 유명해졌는데, 그 패턴 이름이 있을 거고, 그죠? 이 패턴이 사용되는 분야에 배경이나 해결되는 문제, 이런 것들을 서술해요. 그리고 이것들은 왜 이게 뭐를 하려고 하는데, 이게 구현이 왜 이렇게 어렵냐, 이런 것을 써놨겠죠. 그래서 그거를 잘 구현하려면, 패턴, 이렇게 구성을 하면 돼. 그리고 사례는 이거야. 그리고 이렇게 하면 이게 좋아져. 자, 샘플 코드도 담아놨다.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실제 책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그 23개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게 이게 나와 있습니다. 생성 패턴, 구조론, 해외 패턴. 그리고 디자인 패턴의 적용 규칙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구현이 아니라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해결해요. 아까 저희가 인터페이스 관련된 거를 활용해서 우정관계 역전, 그 설계 원칙 하나, 5가지 설계 원칙 중에 우정관계 역전이라고 하는 게 있었죠. 그래서 DIP, Dependency Inversion, Dependency Inversion Principle. 디자인 패턴이 바로 그거를 똑같이 들고 활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상속이 아니라 위임을 사용한다. 그래서 불필요한 슈퍼 클래스의 속성 메소드를 삽입하지 말고 그냥 위에다가 껍데기만 추상 클래스로 만들고 그 안에서 실제 액션 행위는 아래에다가 네가 정의하고 위임을 해보자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유연성이나 저연성이 높아져요. 그 다음에 커플링을 최소화한다. 이게 커플링이 뭐예요? 결합도를 낮추는 거죠. 요 식으로. 그래서 생성에 관련된 기능을 하는 그런 객체를 만들 경우에 쓰이는 패턴들. 그 다음에 구조에 관련된 그런 것들을 할 때 객체 조직화라는 걸 쓰죠. 이때 필요한 설계 패턴. 그 다음에 행위, 액션에 관련된 것들입니다. 구성 아주 좋아. 이렇게 되는데 내용을 보시면 생성, 그러면 팩토리, 공장에서 찍어내듯이 abstract, 공정보다 공정을 만드는 공정, 상위 공정, 추상부터 앱스트랙트 팩토리를 만들고 그 사이에 공정 배치. 자, 이런 설계가 필요한 기능들이 요구됐다는 얘기예요. 빌더, 프로토타입, 싱글턴. 그래서 싱글턴이 시험 문제에 나옵니다. 싱글턴은 유사한 객체들이 동시에 프로세스가 떠버리면은 유사한 기능을 막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충돌하겠죠. 그리고 데이터도 꼬이고 메시지 막 주고받는데 엉뚱하게 결과가 나올 수 있잖아요. 자, 이런 경우에는 다른 모든 것들을 생성을 못하게 하고 딱 하나만 프로세스 또는 객체를 생성을 해야겠죠. 그렇게 생성하는 객체를 싱글턴 객체라고 해요. 그러면 얘가 떠 있으면 그 다음부터는 얘랑 같은 기능을 하는 객체를 전부 생성하려고 하면 전부 차단돼요. 그렇게 해서 충돌하지 않게 하는 경우였습니다. 이건 이제 싱글턴이라고 해요. 한 개만 떠야 된다. 한 개만 뜨게 하면 화면에서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이 자주 경험하실 수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이거 말고 다른 거 누르면 절대 오류나는 게 있어요. 그럼 나머지 배경이 까매지면서 앞에 파워창 하나만 딱 뜨고 그거 누르지 않으면 다른 화면 절대 못 가게 하는 거죠. 그러면 뭐예요? 얘만, 이 객체만 뜨는 거죠.
이렇게 막는 기능들. 이것도 이제 싱글턴이다. 그 다음에 객체 구조에 관련된 것들이죠. 어댑터 클래스, 어댑터 오브젝트, 클래스 레벨 또는 오브젝트 레벨 둘다 가능한 뜻이고요. 그 다음에 브릿지, 컴포지트, 데코레이터, 파사드, 플라이에이트, 프록시 이런 것들이 있어요. 어댑터라고 하는 거는 우리 전원 어댑터랑 같은 기능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다른 객체와 이쪽 객체하고 사이에 뭔가를 주고받아야 되는데 다른 쪽 객체가 유형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러면 그 유형에 따라서 얘가 계속 상대를 바꿔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이 안에 기능을 너무 많이 구현해야 돼요. 네, 그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아까 저희가 결합도, 응집도 할 때, 응집도 측면에서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안에 다 보면 문제가 되죠. 그러면 중간에다가 그것만 릴레이 해주는, 네, 전원의 110V, 220V 바꿔주죠. 그런 어댑터 기능을 하는 클래스나 객체를 거기서 만들어버리면 돼요. 근데 여기서는 네, 클래스, 오브젝트 둘 다 가능하다. 그렇죠? 브릿지는 연결 다리가 필요한 경우인데 내가 직접 그걸 내야 구현하지 않죠. 자, 컴포지트는 아까처럼 폴더 안에 폴더, 폴더 안에 폴더 이렇게 체계적으로 구현하는 어떤 것들을 만들고 싶어요. 그다음에 데코레이터는 이거 코어에서 저희가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SPL에서. 그래서 주변에다가 이렇게 장식물만 계속 바꿔서 붙이는 그런 형태의 아키텍처가 필요합니다. 데코레이터. 그다음에 파사드. 파사드는 서로 객체 간에 이렇게 인터페이스가 너무 많아요. 그러면은 이게 너무 복잡한 관계가 형성되니까 앞에다가 문을 하나 역할을 하는 객체를 이 게이트를 유럽에서 쓰는 문 중에 하나의 이름이 파사드예요. 그래서 이 파사드를 통과해서 이거를 다 이렇게 연결을 해주는 역할. 이런 거가 필요하면 정비가 되겠죠. 개별 막 이렇게 연결성이 왔다 갔다 하지 않겠죠. 그다음에 플라이 웨이트 이거는 이제 객체를 똑같은 객체로 계속 생길 거예요. 그런데 이 객체들이 그러면 메모리를 많이 잡아먹을 수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최초의 하나의 객체만 풀로 만들고 나머지 객체들은 그냥 바뀌는 것만 반영을 해요. 대표적인 게 게임에서 많이. 게임에서 병사들 막 만들고 싶어. 그 최초에 떠오는 전투 병사만 넣으시면 나머지 병사 숫자는 뭐예요? 플라이 웨이트 방식으로 얘를 카피합니다. 그래서 경량으로 막 생성을 하고 실제로 작동할 때는 어때요? 이풀 버전하고 똑같이 되죠. 이렇게 만든 건데 이제 플라이 웨이트 경량화죠. 프락시라고 하는 것은 대리인이라는 뜻이잖아요. 오늘 시험 문제 나왔어요. 프락시. 프락시 단순. 빨간색을 안 칠하는데 다음에 칠하니까. 프락시는 너무나 많이 아실 거예요. 우리 웹에서 검색하고 웹서버 바로 접속하면 부하가 많이 가잖아요. 그래서 앞단에다가 이미 자꾸 호출하는 데이터들이나 기능을 부르면 앞단에 웹서버가 프락시형태로 놓여져 있는 데가 얘를 바로 그냥 반환해버려요. 그래서 본래 서버로 가지도 않아요. 그리고 여기에 올라와 있는 애가 아닌 애를 누가 호출했어요? 또는 그거를 요청을 해요? 그런 때만 원래 서버로 밀려있죠. 그래서 걔가 없는 거예요. 이런 거를 프락시 서버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부하가 분산이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이렇게 쓴다는 거고요. 이제 행위 패턴입니다. 인터프리터, 해석, 번역 이런 게 필요한 그런 기능이 있죠. 이런 간단한 그 개발 언어 이런 거, 미니 언어 이런 거 만들 때 저는 이제 인터프리터 같은 거를 써서 정의를 해놓고 그걸 몇 개 조합하면 프로그램이 만들 수 있죠. 이럴 때 이제 쓰는 템플릿 메소드, 찍어내기 위한 템플릿 이런 형태가 필요하다. 체인 오브 리스판sibility 어떤 경우에는 각자의 객체를 돌아다니면서 너니 물어보는 형태여서 업무가 있어요. 그런 때는 얘를 체인처럼 연결해놓고 그 체인의 노드에다가 하나하나 찾아다니면서 체크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줘요. 그다음에 커맨드 원래는 커맨드는 그냥 단순 명령이죠. 근데 커맨드 자체를 마치 실제 객체처럼 구현을 해놓은 거예요. 그렇게 되면 커맨드 객체들을 여러 개를 모아서 일련의 매크로 같은 걸 실행시킬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이거를 객체를 하지 않고 매크로를 만들면 그 매크로를 여러 개를 변형해서 만들고 싶을 때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다시 다 새로 각각을 만들어요.
커맨드를 객체로도 만들 수 있다. 객체 지형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런 게 큰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터레이터, 반복적인 것들을 계속 수행하는 애들을 구현할 때 보통 요거는 그 도서관 프로그램 이슈를 많이 들어요. 서가에서 책 하나하나를 뒤지는 그런 기능들이 필요할 때 북실프라고 하죠. 그리고 북을 뒤지는 이터레이터. 이런 것들을 설계할 때 이터레이터라는 단어를 쓰면 좋다. 미디에이터, 중재자가 필요할 매멘토, 요거는 기존에 했던 실행plan 그런 것들을 기억하고 있다가 언두 하면 되돌리고 싶다. 또는 재실행하고 싶다. 그럼 과거에 실행했던 거를 다 알고 있어요. 그것들을 기억하는 역할을 하는 이거는 이제 매멘토. 그다음 옵저버라고 하는 것은 예, 이 객체들이 막 상태나 또는 실행 이런 것들을 누군가 계속 지켜보고 있다가 특정 조건에 딱 해당하면 그 조건을 캐치해갖고 약속된 액션을 예를 들어 대표적인 게 언란 통지죠. 또는 언란 메일 이런 것들을 날리게 하는 거. 그다음에 스테이트 상태 정보 자체도 객체로 만들어서 이걸 쓰고 싶다. 그다음에 스트래티지 이거는 가위바위보 게임할 때 앞서 나온 어떠한 이 상태 이 액션 이 액션들을 보고서 그 다음 거 액션을 어떻게 될지 결정하는 이런 로직이 필요할 때 그런 때는 스트래티지 비지터는 객체들을 찾아다니면서 돌아다니면서 뭔가를 이게 해서 총 23개 왠지 이 표를 출력해서 서브노트나 특성그림한테 붙여넣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죠. 네, 그래서 이렇게 빨간 칠한 거는 요 뒤에 이렇게 지금 이제 써놨거든요. 패턴 베이지에 이제 신분증 아이디 카드를 만드는 거죠. 근데 이것들은 인스턴스 생성을 하이 클래스에게 이미 만 그래서 여기 보면 팩토리하고 프로덕이 있으면 요거를 추상화 시켜서 요 구조를 먼저 만들어요. 그리고 이 녀석을 그대로 상속을 해서 이임을 받아서 하이 쪽에서 요 기능 그대로 이용하되 나는 여기다가 컨텐츠를 아이디 카드로 할 거야. 아이디 카드를 집어넣어서 아이디 카드 공장을 조율하고 그리고 여기서 이 프로덕트를 똑같이 따와서 세부 내용을 정의를 안 했잖아요. 이 아이디 카드를 이 안에다가 정의해서 아이디 카드를 만드는 액션을 이 안에 집어넣어버립니다. 이렇게 해서 이 안에서 다시 정의를 하면 그대로 구현되게 됩니다. 자, 이거를 요 구조를 이용하면 요 아래 거를 계속 바꿔치기 하면 끊임없이 다른 것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없으면은 각각을 다 만들고 그 각각을 다 분리를 해야 돼요. 근데 지금 얘는 뭐예요? 요거를 불러서 이용을 하면 그러면은 요 하위 것들을 얼마든지 접근할 수 있고 활용할 수 있게 그런 구조가 된다는 거예요. 자, 이런 컨셉으로 뒷단의 패턴들도 거의도 그렇게 돼 있어요. 상위, 구체, 그래서 초상, 구체. 거기다 다 이런 방식으로 구현해 놨습니다. 이렇게. 사실은 가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원래 이 이 상수로 프로그램에다 직접 날 코딩 해갖고 집어넣어서 결과값을 계산해서 쓰고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계산기 만들면 매 계산기마다 프로그램마다 소스 코딩, 코딩 해야 되거든. 그렇게 안 하는 방법은 뭐예요? 위에다가 뭘 선언해요? 변수를 선언해요. 그리고 변수 자체에다가 값을 담는 모듈을 사용자한테 보여줘. 그러고 나서 여기서 네가 계산하면 숫자 집어넣어. 자, 이렇게 하게 되면 뒷단에서는 뭐예요? 계산기가 이거 받아서 그 위치에다가 대체시켜서 집어넣어서 돌리면 되죠. 자, 마치 이 구조로 저희가 프로그램을 스마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객체나 컴포넌트로 넘어오면 그런 데이터가 아닌 컴포넌트의 그 기능 자체를 그런 식으로 해버려요. 또는 시스템 자체를 그런 식으로 정의를 해버려요. 그런 다음에 그거를 통째로 집어넣어서 받아가지고 쓰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자, 설계를 그런 방식으로 접근해서 하면은 이렇게 여러 가지 좀 요구는 많이 되고 쉬울 것 같지만 해보면 안 되는 패턴들 이것들을 쉽게 쉽게 설계할 수 있어 라고 만들어 놓은 23개 이 말씀을 드린 거는 이름을 보면 대충 뭐 하는 건지 알 수 있어요 사실.
공부 조금 더 하시면. 이름 보고 나서 이게 시험 문제 만약에 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 추상 클래스에다가 그 해당 파탄의 이름을 붙이고 밑에다가 부채 클래스를 만들고 거기에 사용사로 내가 넣을 수 있는 다른 사례의 이름으로 클래스를 구체화된 클래스를 정의해서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걔가 이런 식으로 재활용, 재사용성이 높아지고 끊임없이 확장할 수 있고 이렇게 해서 설계를 하고 하고 문제를 풀면은 틀렸다고 할 수 있는 채점자가 잘 없어요. 왜냐면 얘가 지금 보면은 원리가 다 그렇게 됩니다. 네, 지금 위에 뭔가 있고 자꾸 아래에 부채, 콘크리트가 뭐예요? 부채적인 뜻이죠. 위에, 전부 다 그런 식으로 생겼어요. 그래서 이름만 잘 뭐 하자는 건지 이해해요. 상위, 하위, 여기 상위, 하위 이렇게. 이렇게 전부 다, 그런 것만 잘 이해하면 그렇게 만들어갖고, 음,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근데 파사드는 조금만 다르네요. 이렇게 복잡하게 서로 막 코라는 이런 연결 구조를 앞에 관문 하나를 만들어서 정리해주는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수험생이니까 이걸 다 암기하시기 너무 힘들 거죠. 그래서 주요한 거 몇 개만 이렇게 들여다보고 조금 정리한 다음에 나머지는 이름 보고 그런 식으로 클래스 그림을 뭐 아시죠? 이런 거 자세하게 안 써도 되는 거 이렇게 하고 나서 요 아래 안 써도 돼요. 위에가 속도인 말이가 액션인 거 다 알아요. 그럼 여기에다 클래스 네임만 쓰면 되잖아. 그리고 아래 비워둬도 사실 문제 없습니다. 네. 클래스 다이어그램은 그렇게만 써도 이게 뭔지 알아먹잖아요. 그리고 이 안에다가 진짜로 쓸 거를 넣는 게 아니에요. 클래스 껍데기만 그리고 이름만 정의하고 서로 역할들을 이용해서 이렇게 하면 돼요라고 하는 것만 해도 돼요. 그런 내용들이 반복적으로 계속 여기 이제 들어가 있어요. 아, 네. 사실은 한동안 디자인 패턴 문제가 안 나왔거든요. 근데 오늘 프락시 패턴 문제가 시험 문제, 오늘 기사 시험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안 나올 듯 하다가 나오더라. 그래서 기본기에 좀 충실할 필요가 있다고 했는데 어쨌든 정리를 아예 안 해버리기 그게 아니라서 포기해주세요.